그 용순에 시작을 하면서 이제 센터장님께 첫 번째 소개를 맡기게 되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코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제 많이들 아시죠? 창업의 기본서 스타트업 101 시간입니다. 투자 혹한기 시대 용순회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대표님이라면 걱정 없게 만들어주는 세션입니다. 창업가들을 위한 베이스 캠프죠.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D캠프의 김영덕 상임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창업가들을 위한 베이스 캠프,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D캠프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김영덕입니다. 제 경력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직전에는 백수 5개월 정도, D캠프 있기 전에 백수를 조금 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롯데벤처스라는 투자사에서 사업총괄 상무를 한 6년 정도 했고, 그 전으로 올라가면 G마켓 공동창업자로 일했고, 인터파크라는 회사에서 CTO, CMO, CSO 했고, 자회사 대표를 1년 남짓 했고, 그 다음에 창업과 경영을 한 회사가 한 2개 정도 더 있고, 지금은 창업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사님께서 이제 사내벤처 창업부터 이제 CTO나 CMO 그리고 CSO 경험 물론 이제 유명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까지 정말 스타트업의 그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신 걸로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이산 경험을 하신 이사님께 한번 좀 저희가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스타트업 업계에 이제 특히나 투자 부분에서 정말 혹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도 스타트업의 투자 지금 시장이 혹한기가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실 이걸 보통 이 언론이나 이 언론 같은 데서는 이렇게 좀 더 자극적으로 가니까 혹한기 얼어붙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려울 때도 사실은 양지는 항상 있죠. 양진에 있어서 실제 이제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올 상반기를 쭉 보면 1월 달에 투자 건수가 굉장히 많았고 5월까지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6월에 좀 꺾여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근데 이제 규모별로 투자 건수를 좀 분류해 보면 10억 미만은 굉장히 많이 늘었고 10억 이상도 조금 늘었는데 100억 이상은 거의 보합 정도이고, 그 이상으로 가면 특히 이제 안 좋은 시장은 뭔가 하면 M&A 시장이 작년에 이제 그 스타트업 M&A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스타트업 M&A가 작년에 비해서 한 5분의 1로 줄었어요.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프리 IPO 시장도 보면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감소한 걸로 나타나요. 상반기가 이제 냉각이 시작되는 때였고,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큰 투자 부분에서는 최근에 이제 소카 상장이나 이런 걸 보면 IPO 시장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졌죠. 상장을 포기하는 회사들도 있고 상장 시에 이제 회사의 가치도 거의 반토막 나다시피 해서 상장되는 경우가 많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냉각되는 건 맞긴 맞는 것 같다. 근데 보통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혹한기라고 하니까 우리도 다 힘든가 보네라고 하는데, 작년에 이제 벤처 펀드의 결성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 자금들이 이미 결성된 자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작은 투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그리고 여전히 투자 검토도 많이 되고 있고,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이제 벤처 캐피탈 대표님들을 몇 분 만나 보면 제가 좀 이렇게 싫은 소리를 좀 하는데, 이럴 때 투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그 친구들이 자기들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게 이전에 조금 버블의 경향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근데 이게 좀 정상화된 것 같고 지금 좋은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과거의 데이터도 보면 이렇게 불경기 때 투자한 투자사들이 실제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거의 평년보다 2배 정도 수익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VC 대표님들이 하는 말씀이 앞으로 한 2, 3개월 있다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생각이다. 근데 거기도 이제 초기 투자에 좀 집중하는 팀이라서 그런 곳은 회사의 내용만 좋고 우리가 사업에 확실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면 투자 받는 게 불가능은 하진 않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금융시장이 얼어붙어 있긴 하지만 벤처 펀드는 여전히 많이 투자할 여력들은 있기 때문에 미리 겁먹고 뭐 투자 유치를 포기한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벤처 이미 결성 펀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 자금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초기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들었을 때 제가 궁금했던 내용이 그 회사의 내용만 좋으면 이라고 단서를 달아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역량, 특히 냉각기에 필요한 역량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에 사실 시장에서 되게 많이 들리는 얘기가 이게 냉각기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매출 그리고 이익,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의 기본에 충실한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좀 각광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정말 많이 떠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외적으로도 좀 스타트업이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역량 세 가지 정도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 실제로 이제 잠깐만요. 이게 어떤 순간 말을 하다 보면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가 천천히. 예. 네. 보통은 이런 카메라 앞에서 별로 긴장하지 않는데 조금씩 블랙아웃이 되는 경우가 있네요. 근데 이제 사업이란 건 원래 그런 거죠. 원래 자기 사업에 집중하고 자기가 이제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냐에 대해서 집중하고 사업을 굉장히 포커스된 상태로 사업하는 건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버블이 끼게 되면 버블인 상태로 가면 사실 돈이 넘쳐나잖아요, 시장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경영도 사실은 방만해져요. 그러니까 경영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나 하면 시장에 돈을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기는 거죠. 여력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창업가들이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가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디어를 실험해 보고 싶죠. 원래 내가 하려는 이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뭐 격가지들이 여러 가지 있으면 격가지도 해보고 또 누가 이제 주변에서 이런 좋은 사업도 있더라고 하면 자기 현재 하는 사업 말고도 또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또 시장도 그걸 시장에서도 용인해 주기도 하고 투자자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전에는 뭐 하고 싶으면 해 돈은 충분히 있으니까 마음껏 해봐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버블이 없는 상황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정상적인 상황일 텐데 정상적인 상황에서 가 되면 원래 하던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게 맞죠. 첫째는 자기가 원래 하려고 하는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게 맞다.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전에는 뭐 예를 들면 일단은 나의 고객을 많이 확보한 다음에 수익 모델을 붙여서 돈을 벌자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수익 모델을 좀 더 조기에 한번 실험해 보거나 바로 시도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여력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 모델을 구체화하고 실제로 그게 큰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초기 기업 A 라운드 이내에 있는 회사들한테는 수익 모델을 실제로 고객에게 과금해보고 무료 서비스가 아니라 과금해보고 일부라도 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동작한다는 걸 보이면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그게 또 동력이 돼서 회사의 성장을 만들어갈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한 투자 B 라운드 정도에 가 있는 회사들은 구체적인 성과로 대답을 해줘야 되죠. 과거에는 좀 더 그런 게 여유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개의 핵심 사업과 무관한 것들은 과감하게 홀딩하거나 드랍하고 핵심에 집중해서 거기에서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여야 투자자들도 거기에 맞게 반응해서 후속 투자도 해주고 회사의 성장하고 생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금 공급해 줄 거다라는 거고. 근데 아까 제가 뭐 직전 질문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투자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이전에도 보면 굉장히
자금이 넘쳐난다고 할 때도 투자 받으려면 최소 수십 군데 이상 IR하고 한 5%의 확률 또는 뭐 심지어는 1%의 확률로 투자적 유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어렵지만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나에게 핏이 맞는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여전히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환경이 이미 펀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모든 곳에 돈을 줄이는 건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칼을 빼보지 않고 그냥 말라 죽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돈을 써야 할 곳에는 꼭 써야 할 곳에는 돈을 과감하게 쓰는 용기도 좀 필요해요. 심지어는 거기 회사에 리스크가 있더라도 한번 해보고 스타트업이라는 게 성공 확률이 뭐 크게 성공할 확률이 한 5%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시도해보지 않고 망하는 건 최악인 것 같고 원래 비즈니스의 스타트업은 특히 비즈니스의 본질이 리스크 테이킹이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 해야 된다. 그래서 수익 모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고 또 핵심 인재를 확보해서 그 사람이 우리 핵심 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돈을 써야죠. 그리고 모두가 광고비를 줄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타이밍에서는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재반 여건이 유통 채널도 만들어 놨는데 광고가 꼭 필요한 타이밍이다. 그러면 광고비를 써야죠. 그게 사업가의 사업가에게 필요한 용기 같은 거고 사업의 본질은 리스크 테이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게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고객을 확보해서 수익 모델을 이제 좀 붙여가지고 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수익 모델을 먼저 좀 조기에 실험을 해보는 것도 이런 상황에선 좋겠다. 그리고 뭐 시리즈 B기업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투자에 위축될 필요는 없고 원래부터 수십 군데 IR을 해서 5%에서 1% 확률로 받는 거니까 위축되지 말고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모든 곳에 돈을 줄이면 안 되고 꼭 쓸 곳에는 과감하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시로 들어주신 게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거라던가 광고비 같은 건 이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이다 라는 거 말씀해 주셨고, 센터장님이 저보다 더 잘 정리를 해주세요. 페이드 아웃 해야 되는 열심히 사실은 하겠습니다. 네. 지금이 광고 효율이 제일 좋아요. 광고를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이때 광고를 하면 더 효과가 있죠. 한 6개월 전만 생각해봐도 그 방송 매체 이 영상 광고의 대부분이 스타트업으로 도배가 돼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보기 힘들죠. 맞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6월 달 정도에 펀딩이 됐고 자금 여력이 있으면 지금 광고하면 효과가 2배, 3배 나죠. 그리고 심지어는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이게 넘어설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찬스이기도 해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는 기업에게는 굉장히 호기회이기도 하죠. 어렵긴 한 것 같아요. 돈은 없지만 광고는 지금이 기회고 역시 리스크 테이킹입니다. 네. 저희 또 이름이 용감한 스타트업 네트워킹 용기를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용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초기 기업일수록 사실은 팀워크도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이런 위기 상황일 때의 조직 관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티저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 한번 조금 더 해주시면. 이제 실제로 이제 뭐 투자 유치가 어려운 경우, 그게 뭐 꼭 현재가 아니라도 과거에 환경이 좋았을 때도 투자 유치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회사에 돈이 떨어져서 이제 급여를 못 줄 환경에 처한, 지금 유니콘이 된 기업의 대부분이 그 경험들이 있죠. 한 3개월 정도는 급여 못 주고 이럴 때 그 대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아니면 뭐 꼭 그런 극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좀 어려워지면 이제 직원들이 동료를 하잖아요. 동료를 하고 그러다 보면 핵심 인재들부터 먼저 이탈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럴 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표가 첫 번째는 좀 이 사업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담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란 게 항상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굴곡들이
인생하고 좀 비슷한데 사업가는 그 굴곡이 훨씬 더 빈번하게 다가오죠. 힘든 순간들이. 근데 그것들을 그냥 와 원래 사업이란 게 그런 거구나. 원래 사업이 힘들고 또 고난의 시간들도 있고 사업이 그렇게 그래서 어른들이 절대로 사업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힘드니까. 근데 이 기왕 사업을 시작했으면 그걸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이제 그 담담함이 있으면 직원들한테 소통할 때 그 모습이 이제 여유롭게 나타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황에 처하면 이제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위기에 몰리잖아요. 상황에 자꾸 몰려서 그걸 피하고 도망가다 보면 결국은 이제 좀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야 우리 회사가 요즘 좀 힘들어 보이지?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고 죽을 맛인데 나도 대표 처음 해보니까 미칠 것 같네. 근데 뭐 너희들이 있으니까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하고 회사의 어려움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공유를 하는 것도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다 숨기고 막 내가 다 안아야 되나 이러면 사실은 정보가 다 알거든요. 직원들이. 그냥 매일 붙어서 일하는데 그 상황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거꾸로 물론 뭐 성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직원들도 다양한 성향들이 있거든요. 담대한 친구도 있고 뭐 조바심 내는 친구도 있고 한데 거기에 맞게 좀 이 친구들의 성향에 맞게 이제 소통을 하면서 좀 이렇게 기댈 필요도 있죠. 내가 대표로서 다 책임져야 되긴 한데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이렇게 힘들 때 같이 좀 도와주면 내가 이겨나가는데 좋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면 좋을 만한 직원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에게는 도움도 이렇게 기대하고 또 너무 조바심 내거나 이렇게 서로 막 진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친구한테는 좀 안심시켜주고 뭐 힘들긴 한데 나 이겨나갈 수 있어. 우리 같이 할 수 있잖아. 뭐 이런 태도들이 굉장히 위기를 넘길 때 사소한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힘이 되죠. 그게 아니라 나의 평소에 막 카리스마 넘치게 하다가 갑자기 뭐 힘든 걸 내가 다 떠안아야지. 직원들은 나를 믿고 따라와 이런다고 해서 그렇게 잘 되지도 않거든요. 스스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현대 뭐 이런 그 소통의 역량이나 방식을 보면 역시 솔직하게 같이 공유하고 팀으로 같이 이겨나가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지금 같을 땐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사님도 개인적으로 이제 스타트업을 경영하셨던 경험 중에 또 힘든 시기가 있으셨을 텐데 예. 그런 시기는 혹시 어떻게 극복을 하셨을까요? 그러게요. 저는 기억력이 안 좋아서 옛날에 나쁜 기억들은 계속 잘 되셨던 거 이전 아니에요? 계속 잘 되신 거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실제로는 뭐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죠. 회사가 뭐 자본 잠식되고 뭐 돈은 떨어지고 이걸 당장 운영비가 필요하고 이럴 때에 막 좀 절박함이 있긴 한데 저는 그때 이제 사람이 이제 그러면 스트레스 이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를 꽉 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도망가고 싶어 하잖아요. 아니면 그 고민들을 머릿속에서 계속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그죠? 이러면 어떻게 하지? 내일 돈 떨어지면 이렇게 하고 뭐 아니면 내일 어떤 돈을 받기로 한 어떤 업체가 있는데 거기가 안 하면 뭐 어떻게 하지? 이 막 시나리오별로 쭉 생각하다 보면 밤을 거의 새요. 밤을 새니까 다음 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너무 힘들어서 잠을 자야지 다음 날 일을 할 거니까. 근데 며칠을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그 몽롱한 상태에서 판단력도 흐려지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초췌한 모습이니까 직원들한테도 안 좋고 이래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제가 우연히 라디오를 켰는데 라디오에서 그 유명하신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른이 된다는 게 뭔지 아냐. 그래서 그 대담 프로였는데 한 분이 이제 그 어른이 된다는 건 고민거리들을 주렁주렁 달고 사는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는 그 말을 듣고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는 숙제를 안 하면 잠을 못 자잖아요. 숙제를 다 해야 잠이 들어. 근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날 끝낼 수 있는 숙제가 없더라고요. 역시 어른이 된다는 게 고민을 주렁주렁 달고 사는 거구나 라는 거에 굉장히 공감이 됐고 사업가로서의 내 현재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매일 고민은 늘어나는데 해결되는 고민은 별로 없어.
계속 쌓여가서 그 말을 듣고 위안을 받고 아 그래 어른이란 건 원래 고민이란 게 쌓여 있는 거지. 그러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12시가 딱 되면 매일 12시가 되면 머릿속에 이제 계속 막 자기 최면을 걸어요. 머릿속에 스위치를 두고 스위치를 내려 고민을 일단 꺼버리는 거죠. 컴퓨터로 치면 전원을 내리면 램이 지워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끄고 자려고 하니까 그걸 한 3일 트라이를 하니까 3일을 시도해 보니 드디어 잠에 들었어. 잠들어서 6시간을 푹 자고 아침 6시에 눈이 딱 떠지면서 스위치가 올라가고 램에 다시 고민이 탁 부팅이 돼가지고 또 고민을 생각하고 또 그 다음 날 12시가 되면 또 스위치를 내리고 6시간 푹 자고 그러면 막 이게 몸이 일단은 생기를 가지니까 회사 가서도 막 농담하고 친구들한테도 막 밝은 이렇게 혈색이 좋은 상태로 막 얘기를 하니까 직원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대표가 뭐 좋은 일 있나? 근데 오로지 하나 잠을 잘 잔 거예요. 그걸 고민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그냥 스위치 끄는 그 최면요법을 가지고 하여튼 이겨나갔던 기억이 있죠. 네, 이게 갑자기 자기 얘기를 하니까 그 현장에 계신 분들 눈치를 쓱 봤는데 그러니까요. 그 투자 혹한기를 어떻게 이겨내는가에서 지금 이제 그 대화를 이제 들으시는 이제 그 현장에 계신 분들 모습이 약간 법정 스님의 멘탈에 대한 이제 정신의학적인 이런 내용을 말씀 주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좀 귀결되는 게 결국에는 이제 대표하기 나름이다. 그리고 팀을 잘 다독이면서 나아가기에 따라서 이제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내용들과도 많이 이제 결부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그 미국 쪽에 이제 벤처 캐피탈들 보면은 투자 계약서 이런 내용들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 회사 대표는 정신적으로 이제 그 상담을 받을 것 이런 내용들을 이제 투자 계약서에 넣는 벤처 캐피탈들도 몇 군데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사실 요즘에 굉장히 이제 투자도 약간 혹한기다 이런 말도 외부에서 많이 듣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업 환경도 계속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굉장히 멘탈 케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또 디캠프 소식들을 좀 살펴보니까 또 스타트업 그 대표님들을 위한 또 멘탈 케어에 관련된 좀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 부분 잠깐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 한 2년 전부터 서베이를 좀 했었거든요. 창업자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나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자살 충동 같은 경우도 한 거의 2배 정도 된다더라고요. 일반인에 비하면. 나머지 우울증이나 뭐 여러 가지 사실 뭐 현대인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과도한 스트레스. 근데 창업자들은 그보다 스트레스의 강도가 훨씬 더 압축적이고 강하게 오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이 안 좋은 곳 가면 계속 사람이 아까 제가 말한 잠도 못 자게 되고 뭐 고민을 털어놓을 데도 없고 이런 상황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올해부터 저희가 거의 한 100명에 가까운 창업자분들한테 서울대 정신과의 전문의 박사님을 모시고 실제로 정신 상담을 한 3회 정도를 받게 해드렸어요. 받게 해드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얼마나 좋아지는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등등을 보고 사업을 지속할 생각이고 원래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올 하반기에는 추가로 저희가 그 스타트업에 일하는 직원분들까지 좀 확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한 100명 정도의 창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정신과 상담을 해드렸고 하반기에는 좀 일종의 심리 상담, 조금 더 라이트한 버전으로 한 500명 정도 되는 스타트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스타트업들의 생존법이라는 주제로 지금 하고 있고 처음에 뭐 투자 생태계 현황부터 투자 유치 방법, 이제 창업가들의 멘탈리티로 약간 이렇게 제가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맥락에서 사실 제가 항상 궁금했던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국내 창업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를 꼽아보라고 하면 뭐 문제들이 많겠지만 매경 조사를 한 걸 제가 봤는데 패자 부활이 어렵다라는 거를 되게 꼽더라고요. 사실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을 이미 했거나 아니면 준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사실 가장 무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했을 때 실패했을 때 어떤 그 했다는 어떤 뭐 낙인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었던 게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를 알려주셨으니까 또 우리나라가
뭐 창업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는 되게 국가에서 잘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사실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이랑 비교해봤을 때 뭐 창업자들의 재창업 비율도 한 8%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최근에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워낙 생태계에 오래 계셨고 직접 창업도 하시고 이제는 창업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고 계시니까 어떤 부분이 우리 창업 생태계에서 개선이 필요할까요? 그 뭔가를 오래 했다는 게 요즘은 그렇게 좋은 칭찬을 안 해요. 잘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오래 한 거죠. 오래 하면 묵은지밖에 오래돼서 좋은 게 묵은지밖에 없어요. 맛있죠? 묵은지가 맛있긴 하죠. 묵은지가 아니라도 오래 끓이면 묵은지하고 똑같은 맛을 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창업 또는 이제 우리가 창업의 실패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원래 이제 창업의 성공 확률이 5%? 5%는 사실 좀 이렇게 통계에 잡히는 거고 실제로 시도했다가 아예 중간에서 시도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드랍시키거나 안 하거나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한 창업자까지 합치면 뭐 1, 2% 되겠죠, 확률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문제라고 할 때 소수의 그 마이너리티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하는데 그 100명 중에 99명이 실패하는 머조리티 영역의 것들을 어떻게 그걸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일단은 좀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업하면 원래 망하는 거죠. 안 망하는 게 이상한 거죠. 이상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나마 굉장히 좋아졌던 게 신용불량 상태로 심하게 가진 않잖아요. 뭐 예를 들면 신보 같은데 이럴 때는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 주는 것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 부채에 대해서 다 탕감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원래가 리스크를 지고 기회 비용을 쓴 거면 대가를 치르는 건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창업자분들도 어떤 경우는 그것이 마치 권리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간혹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세상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런 것들은 사업하다가 이제 빚을 지거나 내가 힘든 경우 실패했으면 실패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패하면서 청산하고 이제 재기하고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보면 성공한 사업가들 지금도 이제 성공한 창업가들 여러분 보면 실패한 경험들이 한두 번씩 다 있죠. 근데 그분들이 이 재창업에서 성공한 케이스를 보면 실패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최선을 다하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한계에 부딪히고 이제 회사가 망했어. 그러면 그냥 잠수를 타버리잖아요. 이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그 상황을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는 게 진짜 용기인 것 같아요. 잘 될 때 막 내가 열심히 뭐 하고 막 이렇게 멋지게 보이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내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실패하고 이럴 때에 남아있는 직원들을 어떻게든 그 친구들은 또 마찬가지로 자기를 믿고 따라왔던 친구니까 생계가 위험해졌을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하면서 자기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열심히 소개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른 곳에 취업하게 한다든지 또 밀린 임금이 있으면 어떻게든 좀 해결하려고 열심히 애를 써보고 우선적으로 그걸 해결하고 나머지 부채 부분들은 뭐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하든지 그 부채로 따든지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밟아가고 그 다음에 사업도 정리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과정들을 옆에서 다 보거든요.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만 이렇게 다 주목하는 것 같지만 주변에 성공한 친구들 한 명쯤 있죠.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보면 기분이 어때요? 부럽기도 하고 배 아프죠. 배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네. 저도 제가 크게 성공하기 전에 내 주변에 이제 친한 친구 중에 성공한 친구를 보면 일단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 친구.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려요. 일단. 그리고 막 제가 이제 지마켓 막 만들고 막 그때 밤새서 막 일하고 이럴 때였는데 그때 NC소프트 다니는 제 과 후배 1년 후배를 만났거든요.
페이스소프트 그때 상장하고 걔가 형 뭐 나 페이스소프트 다니는데 SI 사업 한다고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납품하는. 근데 갑자기 자기 하는 일하고 무관한 게임이 터져가지고 회사가 돈을 엄청 벌어서 나 이제 샌디에고로 놀러 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때 그때 막 그 마음의 막 좌절과 그 친구 진짜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요. 힘든 제가 뭐 시간. 저에게 완전 사기를 제로화시키는. 근데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쨌든 좀 애처로움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들을 보여주면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최악이 아까 말한 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런데 그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들죠. 마음들이 들면 그게 나중에 재산이 돼서 다시 재창업을 하면 흩어졌던 팀원들도 우리 대표는 역시 의리가 있어. 오늘 또 다시 모여들고 투자자들도 그 과정을 다 보죠. 저 친구는 재창업한다고 해서 다 투자해 주지 않아요. 망했는데 망한 과정을 굉장히 잘한 친구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재창업한다고 하면 저는 반드시 투자해 줄 수 있는 투자자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제대로 못한 사람은 사실은 기회가 없죠. 네. 힐링하면서 들었습니다. 여기 실시간 채팅에도 네, 오늘 저는- 말씀 위안을 받습니다. 공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요. 네. 저희가 또 온오프라인 또 생중계로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또 현장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분들한테도 질문을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저희가 그 전에 사전 질문이나 또는 이제 온라인으로 올라오는 질문들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없으시면 지금 온라인에서 질문 또 말씀드리는 동안에 하나 두 개씩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넥스트 유니콘에서 김다은님께서 이제 솔직하게 팀원들과 어디까지 좀 공유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그 선을 지키기가 좀 고민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아까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잖아요. 뭐 이제 급여나 이제 그 버짓이 좀 없어서 좀 견뎌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사실은 뭐 정말 그 회사가 뭐 피벗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날 믿어달라 이런 여러 가지 실제로 정말 본인이 해본 것 같은 그런 말들 위주로 이제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게 대표님들 입장에서 정말 고민될 수 있거든요. 확실히 그러니까 회사에 돈이 부족하거나 없을 때 이걸 팀원들한테 공유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 경쟁사가 우리를 뭐 공격을 했는데 뭐 어디에서 어떤 부분은 밝히고 어떤 부분은 감추거나 뭐 동기부여를 시킬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고 투명한 경영이 요새 앞으로는 대세가 되는 거는 확실한데 여기서 정말 어디까지 과감하게 좀 공유하고 공개해도 되는지 투명하게 소통해도 되는지 이사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그 현대 경영의 핵심 키워드 하나만 뽑으라면 저는 개인화 같아요. 개인화. 그게 인사든 마케팅이든 뭐 전략이든 모든 면에서 이제 개인화 또는 맞춤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케이스는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대표로서 우리 회사를 제일 잘 알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라는 게 있죠. 그렇죠? 사업에 따라서 조직 문화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현재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일종의 믹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그 소통의 전략이 필요해요. 내가 이 소통을 통해서 어떤 걸 성취하고자 하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향을 잡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이 소통이 일관성을 좀 가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소통하라고 해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했다가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또 기분이 안 좋으니까 또 이랬다가 이러면 사실 직원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이 대표가 되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라는 게 있는데 오히려 그 소통의 전략을 진짜 페이퍼를 하나 딱 놓고 한번 써보세요. 내가 이 소통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는 뭐냐.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하긴 하는데 그러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공유돼야 되고 꼭 감춰야 되는 뭔가 있을 수도 있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는 사실은 잘 안 숨겨져요.
실제로는. 근데 이게 소통에서 어려움이 뭔가 하면 내가 숨겼는데 결국은 알게 될 때에 타격이 훨씬 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보시고 가능하면 알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알리되 예를 들면 그거를 좀 완화해서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그게 아까 전략적 목표 하에서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좀 달리 들리거든요. 말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보통은 막 좋은 얘기 했다가 마지막에 굉장히 심각한 얘기 해버리면 이게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대화가 끝나면 이제 멘붕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직원들 모아놓고 사실 요즘 상황이 안 좋아서 뭐 우리가 경쟁사도 생기고 그다음에 알다시피 CTO도 나갔고 뭐 등등 투자 유치도 지금 뭐 되게 까다롭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막 그래서 요즘 되게 힘들지.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있어. 그러면 순서를 딱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아무런 팩트들을 쭉 늘어놨다가 마지막 희망을 딱 던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회의를 클로징하면 희망을 보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먼저 막 좋은 얘기 한 다음에 마지막에 사실은 투자 유치가 안 되고 있고 돈은 다 들어요. 이러면 똑같은 정보를 전달했는데 사실은 소통의 결과는 최악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 없이 그 소통을 했을 때 가지는 폐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딱 미팅을 하거나 그게 뭐 상대방과의 미팅이든 직원들과의 전체적인 미업이든 회의든 간에 그것에 그 시간에 전략적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순서로 어떤 톤으로 어떤 톤 오브 보이스로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다음에 어려울 때일수록 그게 그런 상태 준비된 상태로 딱 들어가야지. 힘드니까 다 모아봐 막 중구난방으로 얘기하고 하면 이제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회의에서도 전략적 대화법을 선택. 그리고 맞춤형으로 우리 회사에 맞는. 혹시 오프라인 참가자분들 중에서 지금 투자 유치 준비 중이시다? 오, 많으시네요. 몇 분 계신데 또 5분, 6분 정도. 5분, 6분 중에서 혹시 뭐 투자 유치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저기 손 들어주셨습니다. 끌어냈습니다. 굉장히 주목을 받는. 네. 50명이나 손을 들다니. 그 중에 한 분 픽.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SI 개발업을 하고 있는 이따 양태훈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SI 업도 하면서 이제 신규로 저희만의 이제 자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한 가지 좀 항상 궁금한 점이 있더라고요. 이제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사업을 이제 병행하는 거에 있어서 이거를 좋게 보실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포커스가 나눠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게 보실지 이런 것들이 항상 궁금한데 저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장점으로서는 저희 이제 본 SI 업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캐시카우로 계속 가지고 가면서 좀 더 안정적이게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을 생각을 하는데 또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은 하나도 제대로 못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질문이 항상 이제 되새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맞춤형 카운슬링을 이제 공개된 방송에서 하는 사실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이게 제가 이제 IR 장표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구성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되나요? 뭐 고민스럽잖아요. 이 IR 장표를 만들 때는 사실은 그걸 우리가 내가 가진 걸 다 얘기하려고 하면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결혼을 할 때는 결혼할 때는 모든 것을 얘기하진 않죠. 나의 나쁜 버릇, 뭐 발을 잘 안 씻는다든지, 뭐 양치를 안 하고 자는 경우가 많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결혼을 못했겠죠, 제가. 못했겠죠. 투자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투자도 내가 가진 상황을 다 얘기하는 건 사실은 그렇다고 치팅을 하라는 건 아닌데 이게 이야기의 흐름이 이렇게 일관성이 쫙 있어야 되는 거죠. 기, 성, 정, 결 이렇게 딱 맺어져야 되는데 기를 얘기하고 성에 가서
1, 2, 3를 얘기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다음 뭐죠? 전에 가서는 1, 2만 얘기하고 결에 가서 3을 얘기하면 이게 전체 얘기의 맥락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IR을 하든 아니면 뭐 그 피칭을 하든 그 생략할 수 있는 역량이 사실은 저는 프로의 역량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설명을 하실 때 내 그 메인 트랙을 쭉 따라가 설명하고 이 격가지들은 과감하게 생략하면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하거든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하면 격가지들을 얘기하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 비즈니스 모델은 그 일단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벤처 캐피탈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벤처 캐피탈은 연이율 5%의 이자를 받으려고 투자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벤처 캐피탈은 10개 중에 1개가 100배의 수익이 나고 나머지 다 망하는 게 최고예요. 다 뭐 1.5배 번 투자가 최악의 투자가 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1.5배 번 건 엑시시 안 돼요. 엑시시. 일단 상장이 안 되죠. 그죠? 그다음에 투자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굉장히 애매해져요. 요즘 뭐 일종의 우선주로 투자해서 뭐 회수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회사의 자금 여력이 충분할 때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거지 받기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그렇게 받아봤자 그게 자기 투자 원금을 겨우 될까 말까고 투자 수익을 그러니까 이게 벤처 캐피탈도 누군가의 돈을 받아서 투자하고 그것에 수수료를 먹고 이익금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줘야 되는 게 벤처 캐피탈의 업이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첫 번째 투자 검토를 할 때 최소한 10배, 20배, 100배의 투자 수익이 잘 됐을 때 있을 만한 사업을 목표로 하고 투자자를 찾거든요. 근데 내 사업 중에 어떤 부분이 사실은 그 성격이 아닌 사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식당업 이런 사업들이 그게 뭐 100배의 수익을 내진 않잖아요. 그런 사업들 내 사업 중에 그런 사업들이 있는 거죠. 있는 건데 내가 벤처 캐피탈을 찾아가서 투자를 받겠다고 하는 건 이 포텐셜이 있는 100배 정도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사업을 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기의 중심도 그 사업에 그것에 집중해서 쭉 얘기하고 그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굉장히 포텐셜이 있다라는 걸로 사실은 얘기가 끝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캐시카우가 되는 회사가 먹고 사는 이 부분의 거는 정확하게는 VC에서는 관심 바뀐 거죠. 그거는 이게 캐시카우 역할을 해서 회사가 먹고 살면 그러면 저한테 왜 왔어요? 그냥 그걸로 먹고 사시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 번 돈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대박집 사장님처럼 큰 식당처럼 돈 잘 버는 회사가 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나에게 엑시 모델을 보여줄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는 이 캐시카우가 별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이게 없이 이 포텐셜이 있는 메인 비즈니스가 굉장히 포텐셜이 있고 그것을 내가 잘할 수 있던 역량이 있으면 심지어는 당신 투자해주면 나 이 사업 드랍시킬 거야. 아니면 팔아버릴게. 아니면 이거 담당하는 팀장한테 너 나가서 회사 차려서 먹고 살아. 그중에 이익금 생기면 나한테 좀 줘.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벤처 투자를 받는 데는 훨씬 더 명확한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가요? 네. 좋은 너무 맞춤형의 네, 정말 이런 유료 컨설팅을 감사합니다. 저희 온라인에서도 질문을 한번 네네 저희가 볼까요? 사실 온라인에도 질문이 몇 개가 올라왔는데 시간이 그쵸. 조금 다 돼서 사실 저희가 정말 아쉽지만 이제 좀 이사님께 여쭤보고 싶으신 질문들은 좀 차후에 네트워킹 시간에 한번 연달아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짧은 관계로 질문을 많이 받진 못했는데 질문해주신 분들은 온라인,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 모두 이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꼭 데스크에 말씀하시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사님께 한번 오늘 좀 행사에 짧게 참여해 주셨는데 또 바쁜 시간 내주셔서 용감하게 창업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대표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가볍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 PR을 좀 해야죠. 창업자들의 이제 베이스 캠프, 디캠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제 닉네임이 어린 오리거든요. 어린 오리인데 왜냐하면 영덕 내 이름이에요. 그냥 내 이름을 풀어서 쓰면 어린 오리가 되는데 힘드실 때 누군가에게 이제 내 힘듦을 말을 하고 일단 말을 좀 하면 위안이 돼요. 위안이 되고 그게 객관화되거든요. 객관화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어쨌든 베이스 캠프인 디캠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들어드리는 건 잘하고 저희 멤버들도 그걸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힘들 때 저희를 찾아주시고 또 투자 유치가 필요하거나 이러면 디데이에 출전하셔서 그 과정이 또 굉장히 투자 받거나 사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디캠프와 인연을 맺으면 국내 최대의 그런 멘토 풀을 저희가 모시고 있어요. 그런 분들과 연결도 해드리고 또 저도 이제 실제로 이제 선수로 뛰기도 하니까 멘토로 저도 활동하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힘든 얘기들을 좀 들어드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어깨가 필요하면 어깨도 빌려드리고 소주가 필요하면 삼겹살에 소주도 가능합니다. 이 캠프를 찾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사님의 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40분이 벌써 지나가지고 50분이 됐네요. 아쉬움이 크지만 저희에겐 또 다른 유익한 내용이 담긴 두 번째 세션이 있으니까 이만 첫 번째 스타트업 101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네.